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 변호사인데요.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님 대신에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15년 전 직장 생활을 하다 알게 된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요. 근데 여자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남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반찬을 해놓거나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집에 오지 말아라 싫다고 거부해도 여자는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이런 우렁각시 행동,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견디다 못한 남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이 여성을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잠정 조치를 신청했는데요.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경고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을 하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스토킹 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잠정 조치 4호에 따라서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동안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경찰이 즉시 개입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등의 응급조치, 그리고 처벌 전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까지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잠정 조치 중 여성에게 적용된 4호 조치는 스토킹 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잠정 조치 1호는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거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인데요. 여성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잠정 조치 결정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의 개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치장 구금이라는 가장 무거운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속담을 사람 관계까지 적용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고 행동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 원하는 관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부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된 3남매 중 첫째 딸입니다. 10여 년 전 이혼하고 친정 근처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요. 친정 가까이 살다 보니 제가 어머니를 전담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집에 들려 어머니를 살피고 병원도 모시고 가는 등 열심히 어머니를 모셨는데요. 그러다가 3년 전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고부터 아예 친정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생활했습니다. 둘째 여동생은 멀리 살고 셋째 아들은 일 핑계로 생신, 명절날 딱 이렇게만 찾아오곤 했죠. 얼마 전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유언장은 어머니가 편지지에 직접 쓰신 건데 그동안 자신을 잘 돌봐준 장녀에게 고맙다. 3남매가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말고 자신의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는 내용과 함께 어머니가 살던 집을 장녀가 갖고 나머지 재산은 둘째와 셋째가 나눠 가지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 셋이 상속을 포기해서 어머니한테 상속된 것인데 장녀가 10년간 어머니를 모신 것도 있고 3남매 중에 사는 형편도 가장 좋지 않아 집을 장녀에게 물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확인한 동생들은 그럴 리 없다. 어머니가 쓴 건지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 포기를 했는데 왜 집을 장녀한테만 물려주느냐? 어머니 뜻일 리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러는 게 저는 난감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머니가 지금 유언장을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 유언장이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건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제 못 믿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이 유언장, 그러니까 자필 증서에 대한 유언이라고 하죠. 그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그리고 유언의 작성 일자, 연월일, 주소, 성명, 그리고 이제 이걸 모두 이제 자필로 쓰시고 날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월일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한 날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유언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유언 증서하고 사이에 유언이 언제 성립했느냐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작성 일자를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제 회갑일, 금혼식 뭐 이렇게 이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제 기재가 유효한데, 예를 들어 연월만 쓰고 날짜를 쓰지 않으시면 그것도 무효입니다. 주소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암동인데 상암동까지만 쓰면 안 되고 주소를 전부 기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주소를 유언장 자체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유언장하고 일체로 된 봉투에 쓴 경우에 이걸 유효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 유언장 그 뭐 말미 안에 꼭 주소가 다 자필로 그렇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네. 기재가 되어 있어도 유효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뭐 인감도장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무인 즉 지장을 찍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날인을 하라고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요. 예.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그 요건이기 때문에 남한테 이제 대신 불러주고 쓰게 하거나 복사한 것에 내가 날인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작성한 부분이 유언장의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라고 본 판례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대해서 지금 뭐 주소도 다 자필로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연월일에 있어서도 일자가 빠지면 안 되고 연월이 꼭 다 자필로 기재돼야 된다. 네네. 이런 엄격한 요건들이 사실 정해져 있어서 유언장의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에서 이렇게까지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언은 사실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유언자가 사후에 유언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도 유언자한테 그 진위 여부를 물어볼 수 없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또 그 진정한 의사를 없으니까. 확인할 예.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형식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언자 사후의 진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에서 정한 형식을 이제 지켜야지만 유언이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지금 사연에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셨어요. 그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자필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장만으로 유언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언 검인이라는 건 유언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유언장 원본을 제출해서 유언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보통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서는 첫째 딸이 되겠는데요.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검인기일 지정해서 상속인 포함해서 유언장과 관련한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고 지정된 검인기일에 이제 다 참석을 하면 원본 확인해서 공동 상속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제 검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이제 검인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이 유언장 자체에 이의가 없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유언장에 다툼이 있으신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 검인 조서에 적힌 내용에 상속인들이 이의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그 유언 검인 조서만으로도 유언장에 적힌 대로 등기 이전도 되고 그 예금도 그렇습니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언 검일에 검인기일에 출석하셔서 진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의 없다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유언장 효력을 다투려고 해도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유언 검인기일에는 사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언장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보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의 이의 여부를 이제 다투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유언장의 효력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네, 유언 검인 조서가 작성이 됐다.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유언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는 것과 유언 검인기일이 진행되는 거는 다른 절차인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경우에는 이제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유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결국 그 소송에서 유언 효력을 인정을 받아야만 유언의 내용대로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증으로 등기를 한다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언 효력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될까요? 이제 보통 이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 효력의 확인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주로 다투는 게 유언자의 필적이 아니다.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다투시거든요. 그렇죠. 네, 주로 이제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진료 내역 같은 것을 이제 조회를 해서 보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러한 소송 과정 끝에 이제 무효라고 판결을 받으면 유언은 처음부터 없는 것,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유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남은 상속 재산을 분할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유언이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 내용을 실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연자의 경우에는 지금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어머니가 사시던 곳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다른 형제들이 검인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만약 그러니까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해서 이제 어머니 필적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토이의 바램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